바이오 쪽의 시가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2030년도에는 20%에서 30% 그 사이가 바이오 섹터가 차지할 것이다. 조선 제약바이오 AI 주도주 공략 자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도주에 집중을 해놓고 쭉 장기 투자하면 된다. 행복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혜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2025년 투자에 있어서 대표님께서 좀 가장 주목하고 계신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작년도가 그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편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기대감도 사실 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금리는 향후에 이제 계속 떨어질 거니까 뭐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트럼프가 이기냐 뭐 누가 이기냐 요 전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트럼프 리스크 이런 부분도 사실 크게 고민은 하지 않았었고요. 4, 4분기 들어오면서 이제 그랬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바이오는 상당히 괜찮았고 8월 달, 9월 달 넘어가면서 이제 유한양행 렉나자 그 신약 승인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좋은 성과들을 많이 냈어요. 기술 수출 이런 부분들이 특히 두드러졌고 작년도에는 한 단계 바이오가 레벨업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운용이나 뭐 이런 측면은 쉬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보면은 일정 부분 다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뭐 다시 옛날로 가는 거 아니냐. 원래 과거 이제 대비하면은 출렁출렁 되면서 올랐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히 이렇게 다 빠지고 관심 속에서 또 멀어졌다가 다시 한번 또 밑에서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이런 패턴이 바이오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딱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 그런데 일단 끌고 올라온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지금 깃발 형태로. 그게 지금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데 변동폭 작년보다는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런 기대감보다 조금 더 침착하게 그리고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가 또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을 본다. 이거는 뭐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옛날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처럼 뭐 올랐다가 과거의 주가로 막 이렇게 끌려 내려가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위협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게 바이오 기업의 가지고 있는 내재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고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약간 공부를 해야 그 순간에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펀드 매니저가 됐건 아니면 일반 투자자가 됐건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공포감 때문에 도저히 이 제약 바이오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약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임상에서 다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 수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 반환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엄습을 하고 가능성이 없냐? 그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위험이 한꺼번에 이제 엄습을 하고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 환경 때문에 한쪽으로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30% 정도는 한순간에 빠질 수 있는 게 바이오다라는 게 기본적인 바이오의 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과거처럼 옛날 주가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그런 변동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욕심이 있을 때 약간 좀 덜어내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위협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런 바이오의 속성을 이해를 하고 좀 버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도 대표님께서 작년에 굉장히 또 자주 찾아와 계셔서 제약 바이오가 앞으로는 그 제약 바이오의 레벨 자체가 좀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좀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특히나 주가가 좀 소외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좀 제약 바이오는 좀 사모으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언급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비교적 좀 변동성을 좀 덜 가질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들까지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대표님 매우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또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그런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한 차례 레벨업을 한 제약바이오가 작년에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라면 올해부터는 좀 더 현실을 마주해서 좀 옥석 가리기가 좀 나올 것 같다. 대신에 현실에 2025년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런 이벤트들을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추리고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아닌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취약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좀 더 기업 선별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네, 맞고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진 기업들만을 이제 매매를 하되 임상 일정이나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씩 올렸다가 조금씩 낮추거나 이런 전략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무조건 중요한 거는 자격 있는 기업들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싸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두 가지죠. 하나는 바이오 기업은 돈이다. 그리고 국내 바이오 기업이라는 거는 없다. 모든 전 세계 기업은 글로벌리 경쟁하는 거지 국내 우리나라에서 경쟁하는 기업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 업체들은 굉장히 투명합니다. 어디 뭐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임상 결과가 좀 부족하게 나왔는데 그거를 잘 나왔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용을 조금 더 침소봉대해서 크게 확대 해석하거나 이래서 버틸 생각을 했는데 요즘 대표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죠. 왜 그러냐면 국내 투자자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유상증자 좀 해서 살아남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글로벌리 경쟁자들이 즐비하고 같이 그들과 경쟁해서 우리 약물이 데이터에서 조금 더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일반 투자자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과거하고는 달리 일반 투자자들의 실력이 많이 올라와서요. 그런 이야기가 먹히지도 않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국내 바이오가 레벨업이 되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들만 우리가 매매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좀 전에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문득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확실히 우리 투자자들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의 수준도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뭣도 몰랐기 때문에 기업들도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뭐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 모를 건데 라는 생각에 솔직히 말해서 주주들을 오히려 좀 역이용하는 그런 좀 나쁜 행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주주들이 너무나 다 똑똑해졌고 또 이런 커뮤니티와도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히 말해 악질 기업들을 딱 바로 알고 이런 기업 투자 안 해. 우린 좋은 기업에 투자할 거야. 라고 하니까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좋은 기업이 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좋은 문화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또 대표님께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좀 끼치고 계시지 않을까. 과거 그 매니저 할 때도 황당한 게 임상 결과를 발표한 것만 보면은 분명히 빠져야 되는 폭락을 해야 되는데 장중에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임상 결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공시 내용은 안 좋은데 일반 투자자들이 공시 내용까지 찾아보질 못하고 그 내용을 내가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기업들이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 따로 보도 내용 따른데 공시 내용은 속일 수가 없으니 내용은 별론데 잘 안 나왔는데 이거를 잘 나왔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보도 내용만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올라갑니다. 결국 이제 다시 이제 고꾸라졌는데 장중에는 이렇게 기업 보도, 공시 내용 이게 다르면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이제 많이 실력이 올라온 투자자분들이 그 내용들을 그냥 올립니다. 아, 이거는 잘못됐다. 아, 잘 안 나온 건데 공시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오면서 투자자들이 많은 부분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의 힘을 좀 더 키워서 네. 정말 주식 투자로 좀 더 건전하게 좀 오래오래 우리의 부를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더 나올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요. 아까 대표님께서 올해에는 좀 더 제약바이오 관련 이벤트들이 좀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호재성 이슈들도 많이 있는 건가요? 개별적으로 기업별로 바이오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하느냐 아니면은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하느냐. 물론 이제 그 임상 결과 발표가 언제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임상 관련해서는 기업별로 다 이렇게 좀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는 아마 어떤 약물들을 가지고 회사들이 빅파마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사주는 거는 빅파마들이 대부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언제 정도 기술 수출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마 기업들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은 기업들도 보수적으로 아마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다 일일이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로 그런 내용들 임상과 관련한 거는 학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부분 발표가 되죠. 그래서 학회가 있다 그러면은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중요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올해 바이오 대형 호재가 어떤 게 좀 예정이 되어 있느냐. 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뭐 신약 승인이라든지 기술 수출, 뭐 임상 결과. 사실 대표님께서 방금 짚어주셨던 내용이긴 했는데요. 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이벤트 일정들을 하나하나 좀 기업별로 찾아내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좀 팁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그런 바이오 기술들, 예를 들어서 ADC라든가 이중항체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잘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중요한 기술 트렌드 이런 쪽을 고르셔서 한 기업 10개 정도를 이름만 좀 쭉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다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검색을 통해서 임상 일정, 뭐 기업 띄고 임상 일정 이렇게 넣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상 일정과 관련해서는 기업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개 기업에 대해서 임상 일정을 정리하는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꼼꼼하게 그거를 관리를 해요. 사실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스타디에서는 그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나눠드리고 이제 보고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조금씩 일정들이 바뀝니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회사 일정이 조금씩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체크해서 투자와 연결 지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임상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임상 결과는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나는 잘 나온다 쪽으로다가 한번 베팅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시장에서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비중을 조금 올려보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매매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도는 없고 저도 일일이 다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 물론 이제 관심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기업을 선정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 트렌드를 보시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라는 건 기술 수출을 한 적이 있느냐를 반드시 보세요. 기술 수출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제끼고 보십시오.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임상 데이터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임상 데이터 읽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건 따로 해서
아마 저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님 개인 채널에 있는가요? 그렇죠. 개인 채널에서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임상 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인 클래스냐 베스트 인 클래스냐 이런 약물들을 걸러내면 이 약물들이 바로 블록버스터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맷 니즈가 큰 분야. 예를 들어서 그 질병에 고통받는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나와 있는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치료제들을 다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미충족 수요가 큰 분야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초기 단계, 임상 1상이든 2상이든 뭐 전임상 단계든 상관없이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글로벌리 아주 월등한 치료 효과를 그 단계에서 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향후에 비싼 가격에 빅파마에게 팔릴 가능성도 있고 치료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1상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몇 천억 단위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다 몇 천억 단위냐 좀 된다 그러면 다 몇 천억 단위. 그 이유가 잠재력이죠.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언맷 니즈가 크면서 그 임상 데이터가 글로벌리 가장 뛰어난 임상 데이터, 이 데이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볼 줄 아는 공부는 요거는 따로 하셔야 되고요. 그것만 볼 줄 아시면은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은 돈을 많이 들고 있느냐. 그거는 뭐 1년에 이 회사가 얼마를 쓰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다. 이거는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4-5가지 요건에 맞는 기업들을 자꾸 선정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아마 계속 하시다 보면은 실력이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선별하는데 가장 1순위는 기술 잠재력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요새는 그런 얘기도 해요. 기업 대표이사의 인간성이고 아니면 경영 능력이고 필요 없다. 그런 거는 필요 없다는 아닌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기술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력만 좋다 그러면은 또 사가기도 하고 언젠가는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바로 그 기술력을 또 검증을 해주는 게 바로 빅파마인 거죠. 그래서 빅파마가 이 물질을 기술 수출을 해갔냐? 이거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업계에서 가장 선수가 정말 좋다. 다 검토를 해보니 이 약물이 가장 좋다라고 해서 가져간 겁니다. 그거는 어떤 애널리스트가 토를 달 수도 없고 증권거래소가 토를 달 수도 없어요.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 글로벌리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결국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빅파마 입장에서.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현금을 일단은 주머니에다가 찔러 준 다음에 가져간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그렇게 빅파마들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을 좀 사간 국내 주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트렌드에 맞아야 됩니다. 트렌드라는 게 적응증의 트렌드도 맞아야 돼요. 적응증 트렌드다 그러면은 일단 암이 가장 앞서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해야 되는 언맷 니즈가 큰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낸다. 이거는 메가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5조 원 이상의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가 면역 질환, 그 다음에 대사 질환, 뭐 이런 쪽, 그 다음에는 중추신경계 질환, 이런 쪽이 가장 적응증 중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다. 기술 수출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달리티, 그러니까 바이오에 어떤 기술을 많이 사가느냐, 이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부분이 역시 ADC, 그 다음에 이중항체 쪽. 이 두 쪽은 작년에도 핫하지 않았나요? 네. 올해도 핫한가요? 올해도 계속해서 핫하고요. 약간 이중항체 쪽에 관심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중항체 그러면 두 가지의 타겟을 잡는 건데 두 가지의 타겟을 잡을 때 과거에도 A라는 약물이 있고 B라는 약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투여를 하면은 뭐 치료 효과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두 개를 잡으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용 치료했을 때 치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중항체라는 두 개의 타겟을 잡는
결합 자리를 갖는 한 개의 항체, 이중 항체를 투여했더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암은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죠. 네네. 암은 암이라는 암 덩어리고 그 안에 있는 암 세포들은 각자 환경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바이오 그 마커를 타겟을 타겟팅해서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니까 한 개만 타겟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타겟하는 이중 항체가 더 효과가 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중 항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ADC를 약간 응용한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DAC라고 해서 항체에다가 단백질 분해제를 붙인 겁니다. 오름 테라피틱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습니다. 단백질 분해제 TPD를 항체에다 붙인 DAC라는 것도 각광을 받고, 그 다음에 방사성 의약품 쪽도 최근에 관심이 높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또 뭐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쪽에서도 조금씩 이 분야가 한 2, 3년 동안 약간 죽어 있었어요. 카스케비가 나오긴 했지만 붐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됐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같은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임상 개발 속도가 아주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카티 같은 세포 치료제 영역도 속도가 빨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들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AI도 관심들이 많지만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이쪽도 각광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이제 뭐 증거라든가 근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그 줄기세포 쪽인가요? 줄기세포 쪽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줄기세포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되면 줄기세포하고 결국은 만나는 거죠. 줄기세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끝장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끝장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줄기세포를 다양하게 다루는 날 그야말로 많은 질병들, 노화까지도 우리 다룰 수 있는 분야죠. 그래서 약간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는 임상이 상당히 깁니다. 안정성과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길어요. 그래서 줄기세포 그러면 발음조차도 좀 길게 하셔야 됩니다. 줄기세포 깁니다. 그래서 줄을 길게 넣어야 돼요. 길게 보셔야 돼요. 스탠스를. 그래서 줄기세포에 대해서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숨 넘어갑니다. 아니, 왜냐하면 작년에 또 약간 첨생법 관련해가지고 줄기세포 관련주들 움직임도 괜찮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네이처셀이라든지. 그래서 이쪽도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일단은 시계열은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제로 승인은 받지 않더라도 의사의 그런 그 판단하에 치료할 수 있는 첨생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뭐 상업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자금이 또 돈의 흐름이 이제 되면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줄기세포 자체에 대한 연구, 이거는 대단히 어렵고 긴 과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이제 기술력으로 좀 많이 부각받고 있는 핵심 기술이 ADC랑 이중항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두 기술 관련 기업들이 작년에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리가캠도 그렇고 이중항체 쪽으로는 뭐 최근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오른 것 같던데 그럼에도 계속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ADC의 대표적인 기업, ABL 바이오의 대표적인 기업,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아직은 뭐 4조 원, 뭐 2조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작냐 크냐 물으신다 그러면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것만은 아닙니다. 이 두 회사가 시가총액이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리 기술력들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아주 크진 않죠. 이유는 아직까지 임상 단계가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LCB14 중국에서 올해 이제 신약 승인 신청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 약을 빼면은 거의 대부분 임상 1상 단계를 올라서는 그 단계입니다. 따라서 임상 2상, 3상으로 가면서 시가총액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지금 임상 1상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01, 그다음에 111, 대부분의 501 이런 그 파이프라인들이 임상 1상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요. 물론 그 ABL 001 같은 경우는 컴패스라는 미국 회사가 임상을 지금 2,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담도암 2차 치료제로 이제 가속 승인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파이프라인을 빼고 나면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느냐 그거는 그렇진 않다. 앞으로 꾸준하게 가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빅바이오텍이라 그러면 시가총액 50조 원 이상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지금 20조 원 정도 와 있죠. 그러면 글로벌리 시가총액 한 22위 안에 들어가는 꽤 괜찮은 글로벌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50조 원 정도 되는 회사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여럿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지금부터 2030년을 바라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너무 과열됐다 싶을 때는 다 바이오 그럴 때는 조금씩 비중을 줄이고 또 1년에 한두 번씩은 또 사람을 놀래킵니다. 30% 이상 또 떨어지죠. 모두 다를 실망시킵니다. 그럴 때 조금씩 사십시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꾸준하게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힘들긴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안겨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 중에는 우상향하면서 계속 출렁거리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식들이 국내에 많다라는 거죠. 이전까지 삼성전자 불패 신화로 인해서 네. 정말 삼성전자 투자로 그냥 떨어지면 월급으로 사 먹고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월급으로 사 먹고 하면서 실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그러한 부의 기회가 이제 눈앞에 있다라는 거고 그걸 내가 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패닉에 사고 네. 광기에는 조금 팔아주고 이런 식의 좀 매매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금방 매매를 해서 손익을 하거나 그러시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은 정말로 한 5, 6년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사 모은다. 주수를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파신 만큼 좀 떨어졌다 기다렸다가 좀 그 주수를 조금 더 늘리고 해서 가져가신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대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올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기대를 하고 계신 쪽이 있는지. 제가 그 책을 거의 다 써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책 제목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미리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바이오 블록버스터라는 제목입니다. 네이밍 좋은데요? 네. 바이오 쪽에서 블록버스터, 이제 우리나라로는 1조 원 이상, 미국에서는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의약품을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빅바이오텍을 이제는 꿈을 꿔야 됩니다.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이제 빅바이오텍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블록버스터입니다. 지금 아직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제는 글로벌리 가장 그 시장이 크다는 암 시장, 그 중에서도 비소세포 폐암에서 글로벌 신약이 국내 기업이 만든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는 이미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SK 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도 블록버스터의 길을 차분히 가고 있죠, 지금. 네,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도 잘 나오고 잘 나왔죠. 너무 잘 나왔죠. 그리고 4분기에 특히 잘 나와서 아주 끝 모양을 끝까지 이제 끌어올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올해 저도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른 것 때문에 더욱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랐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올랐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중반 정도 올해 새로운 제2의 세노바메이트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기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케팅 채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신경계통의 약이다. 그러면 아마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세노바메이트만 가지고도 10조 원의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춰 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호실적 그다음에 빨리 올라오는 그런 처방이라든가 매출 속도를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블록버스터가 되는 그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임상 3상에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임상 3상 발표가 기존 물질, 바토클리맙 물질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이후에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가 어떤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정에 따라서 주가는 또 큰 폭의 스윙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임상 결과에 따라서 많은 부분 의사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ABL 301 임상 1상 결과 발표되고 사노피가 가져가서 2상을 하면서 마일스톤 또 들어오게 되면 크게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올해 또 그 대표이사가 이 기술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엄청 강하게 발표해 주셨더라고요. 네. 작년 말부터 그런 시그널을 많이 주셨죠. 그래서 올해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 이제 추가적인 기술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워낙 이제 특허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 과점 상태를 당분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계산을 해보면 2040년까지 거의 경쟁 없이 이 히알루로니다제라는 피하 주사 제형 변경 기술에 대한 할로자임과의 그런 과점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고요. 기술적인 우위, 여러 가지 혼합 제형에 대한 그런 기술 특허에 대한 그 메리트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향후에 블록버스터의 정맥주사형의 피해주사제형 변경 관련한 계약이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알테오젠 얘기가 나와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워낙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 시총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특히나 작년에 네. 굉장히 많이 네. 받았던 기업이 알테오젠이었잖아요. 주가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고. 네. 근데 이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드디어 국내에도 빅파마급 기업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좀 있던데요.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빠르다 이런 빅파마다 그러면은 시총 기준으로 200조 정도는 돼야 적어도 150조 원 이상은 돼야 빅파마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10분의 1 정도죠. 그리고 키트루다 관련한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에너투 관련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에 1조 원 정도 매출을 아주 높게 줘서 1조 원 정도 보고 2030년 정도에 또 에너투도 매출이 이제 잘 일어날 건인데 여기도 1조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기술 수출된 부분들이 있고 향후에 나올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조금 같이 합산해서 보면은 이제 좋게 보면은 2030년 이후에 3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6, 7배 정도를 준다 그러면 지금 20조 원 정도가 합리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가총액을 더 늘려가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그런 기술 계약이 돼야 됩니다. 더 이제 블록버스터급들을 계속 영입을 해야 되는 거죠. 키트루다 관련해서는 2043년 5, 6년 정도 지나면은 일단은 특허 부분은 만료가 됩니다. 그 2043년 되면은 알테오젠의 물질 특허도 만료되고 그리고 제법 특허도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후에는 됩니다. 그래서 영구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아주 그 높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준다.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좋게 볼 수도 없고, 그리고 2030년 정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액 수준은 지금으로서는 딱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늘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술 수출 되면 될수록 조금씩 이제 우상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는 거는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알테오젠 입장에서 올해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도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기술 수출이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마 한두 달 내에는 키트루다 신약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미국 머크가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될 거고요. 그 할로자임과의 뭐 특허 문제, 이건 큰 우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된다음에는 아마 기술 수출하는데 조금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향후에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각도는 조금 더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특허의 그 의존성이 강하고 특허에 대한 그런 혜자가 아주 큰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꾸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대신 우상향해서 각도는 낮춰서 여러분들도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워낙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올라가는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50조 원 이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후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성급하게 이제 매매할 필요는 없다. 대표님께서 한 시총을 50조 정도가 나오면 빅바이오텍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제가 규정을 한 거고요. 많은 기업들 보다 보니까 50조 원이 어떤 회사들이냐면 매출의 신약을 블록버스터급으로 두세 개 정도 들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액을 한 3, 4조 원 정도 올리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물론 이제 캐시도 조 단위로 들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그야말로 쉽게 쓰러지지 않죠. 한두 번 어떤 임상에서 실패했어. 그러면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성공 사례를 또 쌓아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빅파마가 아니라 빅파마를 하려고 그러면은 마케팅 능력까지 있어야 되고요. 빅파마들의 마케팅 비용이 1년에 28조 원입니다. 마케팅만요? 네, 마케팅 비용.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빅파마가 되겠다. 그거는 너무 이제 먼 얘기죠. 그리고 마케팅 능력까지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런 임상 3상 파이프라인들은 전부 다 빅파마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빅파마 넘버 10이 전 세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의 30%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이 다 나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빅파마를 당장 한숨에 쫓아간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너무 좀 먼 이야기고요. 일단은 우리가 달나라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러면 빅바이오텍입니다. 그리고 2030년 정도 되면 저는 몇 개의 기업이 빅바이오텍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순서는 그렇습니다. 빅바이오텍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블록버스터를 만들어야 빅바이오텍으로 갑니다. 그래서 빅바이오텍을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약물을 만들게 되면은 1년에 2천억, 3천억, 뭐 1천억 이상의 돈들이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그 돈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버스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그때부터는 경험상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기존에 있는 사업 구조로는 계속해서 블록버스터의 정맥주사형을 피하주사제형으로 바꾸는 그런 기약들을 앞으로 해나갑니다. 아주 좋은 사업 모델이죠. 이 부문을 끌고 가면서, 그러나 속도는 제가 말했듯이 그렇게 아주 빨리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대신 다른 사업 부문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돈이 쌓이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경영과 관련된 겁니다. 경영 능력.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좋은 그런 시나리오로 한 개 더
훌륭한 사업 부문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SK 바이오팜,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블록버스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는 갖고 있으면서 향후에 멀티 블록버스터를 갖고 있는 빅파마로 앞으로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그 길도 잘 알고 있어요. 또 리가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워낙 이제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이뮤노반트 1402로 향후에 GD라든가 그레이브스병, 그 다음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쪽으로 큰 시장에서 블록버스터를 만들면서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어느 회사가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블록버스터가 바로 빅바이오텍으로 가는 관문의 열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블록버스터는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기업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시죠. 그래서 어떤 기업을 간다 그러면 당신들은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물질이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시고요. 그 물질이 왜 블록버스터가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작년에도 오셔서 알려주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는데 오늘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작년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표님 또 새로운 책 출간 준비차 집필 거의 맞아요. 끝내신 거죠? 마치고 2차 교정까지 본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책의 내용들을 많은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미 대표님께서 한번 책을 통해서 정리가 다 끝난 인사이트라서 이 블록버스터를 기반으로 한 빅바이오텍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빅파마로 가고자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이 단계별 관문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첫 단추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좀 더 선별해야 되고 어떠한 시계열로 어떠한 좀 매매 전략을 통해서 이 제약바이오를 좀 바라봐야 되는지가 딱 그냥 정리가 끝났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해도들이 높으셔서요. 무섭습니다. 이 부자TV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작년에 대표님이랑 여러 차례 같이 또 방송하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배워놨던 지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더 이제 그림들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시길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여러분들의 제약바이오 투자에서도 굉장히 큰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를 기존에 우리 또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높은 변동성만을 생각하면서 또 단기적인 이벤트만을 생각하면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고 급하게 떨어지고 맞죠. 자꾸 이런 경우만 있었는데 대표님께서도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장기적인 레벨업을 할 거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오른 주가가 옆으로 버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이 올랐던 주가들이 알테오젠은 원래 거꾸로 가야 되고요. 옛날 같으면 리가캠바이오는 원래 가야 됩니다. 10만 원 이게 깨져야 되고요. 그리고 유한양행도 제가 8만 원대에서 오히려 이야기하다가 신약 승인 받고 나서 8월 달에 오히려 10만 원 넘으려 그럴 때 10만 원에서 꼭 지키시라고 이제 강조했던 그런 왜 10만 원에 오히려 사야 되느냐 주가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주식을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펀드 매니저들이 그 비중을 조금씩 더 바이오에 늘릴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바이오 쪽의 포션을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작년도에 그 이제 유한양행의 렉나자, 알테오젠 뭐 이런 그 호재들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좋은 기술 수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 산업에 아주 중요한 중대한 그런 좋은 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레벨업이 되고 있다는 거를 굳이 저처럼 이제 계속 바이오를 보는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지금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이제 늘리지 않으면은 지금 시가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2030년도에는 제가 단언커 말씀드릴 텐
20%에서 30%그 사이가 바이오 이제 섹터가 차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펀드 매니저를 했으니까 아는데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 성장하는 산업을 들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2배의 손실입니다. 그거는 펀드 매니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데 지금 박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을 바이오 산업이 잡아먹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반대로 역성장하는 역성장하는 산업이 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산업이 만약에 20%에서 30%까지 성장하고 빅바이오텍 5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들이 3개, 4개는 충분히 나온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바이오 포션이 없다. 포트폴리오에 그 포션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바이오의 전체 주식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하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8% 정도가 맞는데 8%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 속도를 감안한다 그러면 20% 정도는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으십니다. 왜냐면 제가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제 개인 부자TV 채널에서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게 지금은 저는 이제 주식시장 시장 관점에서 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봄에는 내 포트폴리오에 주도주를 담아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주도주가 그러면 뭐냐라고 봤을 때 주도주 중에서도 일단 제약바이오가 하나의 꼭지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해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도 투자를 많이 해놨고 대표님께도 이제 오늘 또 다시 여쭤보러 왜냐하면 제 생각과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더 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돈 벌려고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더 성장할 기업을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 내에 성장할 산업은 무엇이냐? 진짜 제약바이오가 작년부터 확실히 레벨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잠재력은 더 클 것 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런 말씀 드리면은 확 와닿을 텐데 모든 산업이 어떻게 해서든 이 바이오 산업과 연관을 좀 맺어볼까 인연을 맺어볼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음식 관련한 회사들은 대부분 이 바이오와 어떻게든 연관을 맺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오리온도 그래서 리가 그렇죠. 그렇게 맺든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약은 아니지만 건강과 관련된 식품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약간 바이오의 색깔을 띠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조금 제가 우려할 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요인 중에 트럼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은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어떠한가요? 제약바이오 쪽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은 관세에 아직까지 이제 팔만한 의약품이 없는 거죠. 대부분 국내 기업들은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관세에 크게 영향을 아직까지는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CMO, CDMO 요쪽 기업들은 향후에 이제 뭐 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현지 생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큰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바이오는 제네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관세가 올라가면서 약가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경쟁력 떨어지고 약이 좀 덜 팔리고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신약 개발 기업들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생물보안법 관련한 CDMO 관련 수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속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최근에는 주가는 뭐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그런 활동은 완전히 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생산 공장들을 일부 좀 구조조정해서 중국에 조금 집중해서 캐파를 늘리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보안법
여전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뿐만이 아니죠. 자체적인 경쟁력, 그다음에 생산 개판 늘려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좀 전에 그 다양한 산업군들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계속 시선을 두고 투자를 또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공부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나 빅테크에 관심인 것 같거든요. 네. 빅테크가 작년까지는 다 AI. 모든 그냥 AI를 안 하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네. AI만큼은 내가 꼭 한다. 막 다른 거 다 제쳐두고 AI부터 한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어느덧 이제 좀 AI가 쓸만해졌는지 엔비디아부터 뭐 오픈 AI 다 이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얘기가 나오지만 최근에는 이 의료 AI 시장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맞춤형 이 건강관리 시장을 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바라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빅테크들이 탐을 낼 만한 그런 분야입니다. 워낙 이제 헬스케어 이 분야가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 10조 원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다 합쳐가지고 대단히 큰 시장이고요. 뭐 자동차가 2, 3조 원 이렇게 되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6천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성이죠. 성장성 측면에서 이 반도체하고 이제 헬스케어 이 분야가 한 5, 6%로 높고 자동차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한 3분의 1 정도 성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바이오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일단은 단가가 세집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개발에서 성공한다 그러면은 약 하나당 단가가 1억씩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고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한 부분들은 일단은 단가가 조금씩 세게 부여를 해도 충분히 소비자들이 수용하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다, 건강과 관련한 거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단가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들이 이 바이오 쪽으로 이제 관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대신 이제 또 한 가지 그 예를 들어서 가장 활발하게 과거부터 해왔던 회사가 구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알파벳이죠. 네. 그래서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가 결국은 그 기술을 활용해서 아이소모픽 랩스라는 회사를 아예 띄어내서 만듭니다. 원래는 그 안에서 만든 거고 어떻게 사업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따로 띄어서 그냥 아이소모픽 랩스라는 회사를 따로 만든 거죠. 사장은 계속 하사비스가 같이 이제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쪽 분야도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약회사들, 빅파마에게 그 투자를 또 받기도 해요. 향후에 신약 물질을 구조 기반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그 요구를 부응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신약을 이제 AI 쪽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 단백질에 맞는 약물을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을 과거부터 꾸준하게 지금 해왔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들이 진출을 한다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의료 관련한 정보들은 지금까지는 다 빅파마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향후에 통합이 될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돈이 되기 때문에 빅파마로서도 예를 들어서 암젠 같은 경우에도 따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를 가지고 시장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AI 시스템이라든가 보조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약간 폐쇄적으로 가는 거죠. 빅파마들은 모든 것들이 대부분 폐쇄적입니다. 연구 개발도 과거에는 단독적으로 다 했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다 비밀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좀 협업을 하고 이런 오픈 마인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데이터에서 공개를 하고 바뀌었냐?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데이터는 대부분들이 병원과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고 100년 이상 이렇게 데이터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회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범용화된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과연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까? 라는 거죠. 그래서 고급 데이터들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빅테크 단독으로는 안 되고 협업을 통해서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빅파마, 빅테크, 그 다음에 특정한 분야에서 신약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빅파마, 빅텍, 바이오텍,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이제 세트가 돼서요. 그 향후에 뭐 신약 개발이면 신약 개발, 진단이면 진단, 이런 분야로 향후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쪽에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진단 쪽 중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루닉 같은 경우에 유방암 치료제에서는 독보적으로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미국에서의 그런 볼파라 데이터들도 다수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자체 기술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는 상당히 나겠다. 그래서 특정 분야의 진단 쪽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치료제 쪽이 기술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더 각광받지 않을까. 순서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뭐 빅테크, 빅파마 기업은 없으니까 네네. 그런 이제 바이오텍 분야에서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네요. 한국은. 그렇죠. 바이오텍.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AI 진단 쪽 잘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그 신약 개발 쪽에서 AI를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글로벌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다일루션의 위협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커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기업이고 엔비디아가 투자한 그런 기업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갖고 엑센시아라는 그 리커전보다는 조금 작은 회사죠. 같이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2027년도까지 끌고 가면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보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 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신약 개발 쪽 기업을 볼 때는 반드시 R&D 자금을 보십시오. 그래서 R&D 자금이 꾸준하게 증가해 가고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몇백억 정도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라 그러면은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투자금을 계속 뭐 자금 압박 때문에 줄인다? 그러면 경쟁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의료 AI 분야 역시 잠재력이 굉장히 큰 건 맞는데 네. 이게 당장 돈을 버는 기업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굉장히 또 난이도가 높은 쪽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좀 찾아봐도 신약 개발 관련 기업들은 어쨌든 중간중간 돈이라도 받는데 이 의료 AI 쪽은 그런 것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흑자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야, 이게 흑자가 국내 의료 AI 분야에서 좀 언제쯤 이런 흑자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리커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리커전도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최근에 그 CCM 관련해서 이제 대뇌 해명 기형증이라는 적응증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보면은 약물의 효능 이런 것들은 약간 보였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찌됐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는 일정 부분 올라오고 있는데요.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신약 개발 기업 그러면은 그 AI로 물질을 개발해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시장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그냥 신약 개발하는 회사다.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은 임상은 변함없이 누구나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금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늘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향후에 AI 바이오 기업은 신약 개발 기업은
한쪽은 빅테크 기업입니다. 아니, 테크 기업입니다. 한쪽은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테크의 성격을 띠려 그러면 시장을 나중에 다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정말 안 되더라도 계속 투자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심, 누가 그 뒷배를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리커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빅파마와 협업을 하면서 일정 부분 또 돈도 조금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기껏해야 뭐 1억 5천만 원 이 정도 돈입니다. 쓰는 돈은 100억 단위로 써요. 내년, 내후년이면 끝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투자를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투자를 오히려 더 적자는 좋은데 연구개발 자금을 늘려갈 수 있느냐? 그걸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투자를 조금 재고하시는 편이 낫다라는 거죠. 흑자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투자를 적자가 나더라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뒷배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까 이제 설명 중에 루닛이라는 기업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대표님께서 예전부터 루닛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오랜 기간 설명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루닛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루닛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루닛 기업만의 그 강점이 뭐인가요? 일단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자기 분야. 유방암 진단과 관련해서는 글로벌리 가장 독보적인 기술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분야에 확실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확산을 해 나가느냐라는 게 이제 좀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이 사람이 암이 걸릴지, 유방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1년에서 5년 안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계산해주는 그런 루닛 인사이트 리스크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바로 이런 제품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몸이 아파서 아니면은 검진을 받아보니 내가 유방암이더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 검진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어떨 것 같다라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오히려 관리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임박했을 때 더 자주 검진을 받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기 관리라든가 환자 관리가 될 수 있는 미리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유용할 수 있겠다, 나아갈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핵심 경쟁력도 가지고 있거니와 향후에 대한 그런 미래 기술 개발 능력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미국에서 FDA의 신약 그 기기 신청까지도 이제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경쟁력을 계속 강화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마커와 관련된 부분도 경쟁력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 암의 특성을 가려내는 예를 들어서 T세포가 암세포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은 밖에 나와 있느냐 이런 등등 암세포와 그 면역세포 간의 분류를 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예후를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 바이오마커 이런 부분들이 루닛이 가장 글로벌리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또 일반 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정부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도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올라오는 속도들, 예를 들어서 루닛 인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그것도 하반기에 볼파라와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빨리 이제 시너지를 내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루닛스코프에 대해서도 작년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EGFR 변이 환자 이제 분류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모달리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리고 다른 회사하고의 추가적인 루닛스코프 계약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지금 루닛 주가는 기대감이 루닛스코프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루닛 인사이트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이 성장에 좀
의존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 진출, 그다음에 숫자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겁니다. 볼파라는 워낙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수를 정말 너무 잘했죠. 싼 가격에 너무 잘했습니다. 벌써 현금 흐름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루닛이 이야기하고 있는 2033년도에 10조 매출에 5조 영업이익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한 단위로 뽑아가지고 2030년에 우리는 달성할 거야. 이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안에 뭐 어떤 것을 실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성장 속도가 좀 빨리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올게닉 성장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체 성장으로는 뭐 올해 내년도 이익이 나느냐? 올해 이익이 나느냐? 그렇지 않죠. 올해도 적자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흑자가 나고 매출이 크게 상승하려고 그러면은 또 다른 M&A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암 진단과 관련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루닛이 하고 있는 분야 이외에 다양한 분야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에 대한 M&A까지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을 텐데 당장 돈은 없는 거죠. 그래서 현금 지금 한 660억 정도 캐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1년 정도 내년 초면은 다 소비가 될 텐데 그 사이에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뉴스들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서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M&A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뭐 작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본업이 탄탄하게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주주들은 계속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그 돈으로 볼파라 같이 좋은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 저는 이제 적극 그런 것들은 찬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본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들만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네, 오늘 이혜진 대표님 모시고 굉장히 또 이 제약바이오 관련한 핵심 인사이트를 요 짧은 약 1시간 가까운 시간 내에 알차게 제가 또 배워봤는데요. 확실히 저도 제약바이오를 좋게 보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너무나 또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금 또 값진 이야기와 시간 내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제약바이오 관련한 투자에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께 한 가지 또 핵심 조언 해주신다면요. 2030년 여러 개의 빅바이오텍이 나오는 국내 시장에 기대감을 가지고요. 좋은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꾸준하게 보유하시고 또 매매하신다 그러면은 이번 세기까지는 아주 좋은 성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계를 좀 길게 두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그냥 바이오텍이 아니라 빅바이오텍 또 나중에는 빅파마의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누가 있을지를 잘 선별해서 좋은 성과까지 좀 이루시길 함께 응원하면서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행부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행복 파트너 수비쌤입니다. 2024년 한국 증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맞이해 한국 증시는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의 기회가 시작된 것이죠. 이 흐름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은 것이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고 주목했던 4년 만에 찾아온 부자될 기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복 패키지에서는 이미 2025년을 주도할 후보군들을 함께 공부하고 좋은 기업을 선별해 놨습니다. 오감만족 서비스로 매월, 매주 이 과정을 함께 공부하며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복 패키지가 끝나갈 무렵에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주도주 중심으로 꽉 차게 돼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올 한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저와 함께 하신다면
4년 만에 찾아온 2025년 이 부자될 기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미국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